최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들고 있던 돌덩이를 발등에 떨어뜨리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뒤를 돌아본 최 씨는 그만 기절할 뻔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김노파가 이불 위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분명 백태가 끼어 하얗게 변한 먼 눈인데 그 텅 빈 눈동자가 정확하게 며느리 최 씨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밤마다 내 방문 앞을 서성이고 내 허리춤을 더듬거린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도 기척을 느끼거늘 내 집에 사람 탈을 쓴 도둑년이 살고 있었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최 씨는 입이 얼어붙어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님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눈 뜬 사람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뚜껑을 열어보니 무엇이 들어있더냐? 내년 욕심만큼 금덩이가 가득하더냐? 아니면 내년 양심처럼 시커먼 돌덩이만 가득하더냐? 김노파는 지팡이를 들어 텅 빈 괴짝을 탕 하고 내리쳤습니다. 말해보거라. 그 돌이 금이더냐, 똥이더냐. 김노파의 서슬 퍼런 호령에 최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니. 최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오라. 제가 청소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비도 오고 습하니까 괴짝 안에 곰팡이라도 슬었나 해서 환기 좀 시키려고. 내 인연, 주둥이 닥치지 못할까? 김노파의 불호령이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씨는 히익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김노파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평생 장사판에서 거친 사내들을 상대하던 마포나루 여장부의 기세가 되살아나 있었지요. 청소? 야심한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 자물쇠를 따는 것이 청소란 말이냐? 내년이 대장간에서 가짜 열쇠를 만들 때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가 밤마다 내 방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탐욕을 키울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느냐? 어머님, 그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최 씨는 그제야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굴함이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그리고 그 괴짝 속에 돌덩이를 하나 집어보아라. 최 씨는 덜덜 떨며 괴짝 속에 시커먼 강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돌이었습니다. 무거우냐? 예, 무겁습니다. 그래, 무거울 게다. 그 돌 하나하나가 내가 평생 흘린 피눈물이고 땀방울이니까. 김노파는 먼 눈을 허공에 두고 지난 날을 회상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어 과부가 되고 핏덩이 같은 내 서방을 업고 장사를 나갈 때 세상은 내게 이 돌덩이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십리길을 걸어 콩나물을 팔고 손이 터지도록 생선배를 갈라 엽전한 잎을 벌 때마다 나는 강가에 나가 돌을 하나씩 주워왔다. 김노파가 돌을 모으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40년 전 젊은 과부였던 김 씨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힘들게 판 생선 대금을 몽땅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도매상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지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새끼 분유값인데, 이걸 다 가져가면 우린 어찌 살라고. 빈털터리가 된 그녀는 한강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강물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때 그녀의 손에 차가운 강돌 하나가 잡혔습니다. 무심코 쥔 그 돌은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은 변해도 이 돌은 변하지 않는구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이 돌처럼 단단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겠구나. 그날 그녀는 품에 그 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돈을 벌 때마다 이 돌의 무게를 기억하겠노라고. 엽전 한 잎의 가벼움에 취하지 않고 돌덩이 같은 무거움으로 삶을 지탱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괴짝 속의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인생의 지지대였던 것입니다. 돈의 무게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엽전 한 잎이 생기면 이 돌 하나만큼의 무게가 내 어깨에 실린다고 생각했다. 돈은 가볍게 쓰면 날아가지만 돌처럼 무겁게 여기면 쌓이는 법이니까. 그렇게 모은 것이 이 집이고 저 논밭이다. 최 씨는 멍하니 손에 든 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돌덩이라 생각했던 그것에 시어머니의 처절했던 인생이 담겨 있다는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진짜 재산은요? 평생 모으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설마, 다 쓰신 건 아니죠? 혼나면서도 돈 행방이 궁금한 며느리의 뻔뻔함에 김노파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진짜 재산? 그래, 내가 눈이 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알았다. 내 눈이 닫히면 주변의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달려들 것을. 그래서 나는 놈 팔고 밥 팔아 현금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걸 보아라.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빼곡하게 돈을 쓴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보년 흉년의 쌀백가마 마을 구율, 마포나루 다리 보수 공사비 기부, 고아원, 아이들 겨울옷 500벌. 이게 다 뭡니까? 기부, 구율? 어머님, 이 돈이면 기와집이 몇 채인데 이걸 다 남 좋은 일에 쓰셨단 말이에요? 남 좋은 일? 아니다. 이건 나를 위한 일이었다. 내가 죽을 때 돈을 싸 짊어지고 가겠느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둔 덕분이다.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하려고 험한 세상에 덕을 쌓아 길을 닦아둔 것이다. 김노파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 괴짝에 강도를 채웠다. 혹여나 도둑이 들면 무거워서 못 가져가게 하려 함이 첫째요. 둘째는 탐욕에 눈먼 내 며느리가 언젠가 이 뚜껑을 열었을 때 황금이 아닌 이 돌덩이를 보고 자신의 죄무게를 깨닫길 바라서였다. 아이고, 어머님, 흑흑,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금덩이만 쫓느라 어머님의 그 깊은 뜻을 못 봤습니다. 아이고, 최 씨는 그제야 억장이 무너지는 듯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훔치려 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쌓아 올린 거대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이 최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훔쳐간 것은 동계짝이 아니라 내 양심이었다.
눈뜬 장님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였다. 김노파는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거친 손이 며느리의 어깨에 닿자 최 씨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라. 그래도 내가 천성이 아주 악한 년은 아니구나. 돌을 보고 실망해서 욕을 하고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제 잘못을 알고 우는 걸 보니 아직 사람 될 가망은 있어 보인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평생 어머님 발 닦아드리고 업어드리고 제가 개처럼 살아서라도 속죄하겠습니다. 요란했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폭풍우가 마당의 먼지를 싹 씻어내린 듯 김노판의 집안 공기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있을 며느리. 최 씨가 오늘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손놀림만은 그 어느 때보다 야무졌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이 가짜 열쇠랑 내 못된 마음이랑 다 저 우물바닥에 처박아 버릴 거야. 최 씨는 대장간에서 맞춘 가짜 열쇠 꾸러미를 미련 없이 우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쉰 김치 쪼가리가 아닌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따끈한 고깃국을 끓여냈지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천천히 드세요. 뭐냐? 냄새가 아주 구수하구나.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따신 밥상이냐? 김노파는 며느리가 떠주는 국을 받아 먹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최 씨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덩이보다 무거웠던 죄책감이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한양으로 장사를 떠났던 남편 성식이가 돌아왔습니다. 등에는 진보다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표정만은 싱글벙글했습니다. 어머니, 부인,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장사에서 큰 이문을 남겨왔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최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식이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붕어처럼 부어 있었으니까요. 부인? 아니 얼굴이 왜 이리 상했소?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또 힘들게 했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게요? 성식이는 지레짐작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늙은이가 유세를 떤다며 불평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사람을 들들 볶으셨습니까?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시키신 겁니까? 성식이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김노파에게 퉁명스럽게 따져 물었습니다. 최 씨는 당황하여 남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노파는 묵묵히 아들의 투정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식아, 내 처가 얼굴이 상한 건 밤낮으로 이 못난 시엠이 수발드느라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예, 그게 무슨... 지난번 큰 비가 내리던 밤에 내가 갑자기 삭신이 쑤셔 알아누웠는데 내 처가 밤새 내 다리를 주무르고 약을 다리느라 한숨도 못 잤느니라. 내가 복이 많아 저런 효부를 며느리로 얻었건만 너는 들어오자마자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 성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최 씨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괴짝을 훔치려 했던 그 치욕스러운 밤을 효심으로 간호한 밤으로 둔갑시켜 아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어머님, 흑흑, 아, 그런 줄도 모르고. 부인, 내가 미안하오. 당신이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구려.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됐다. 내 처가 나한테는 딸보다 더 귀한 며느리니 너도 앞으로 부인에게 더 잘하거라. 비단 옷 한 벌 끊어왔다며? 어서 입혀보거라. 최 씨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 주시려는 그 마음에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김노판의 집은 웃음꽃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지만 최 씨의 변화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불러왔습니다. 어머, 저기 봐. 뺑덕 어멈 같던 최 씨가 시어머니를 업고 마실을 나왔네.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아주 딴 사람이 됐어. 요즘은 시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한다던데. 최 씨는 남편이 사온 비단옷을 시어머니에게 양보하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안방으로 날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밤 옛날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손발이 되어 주었지요. 김노파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집안 가득 채워진 온기만으로도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아가, 날이 참 좋구나. 꽃향기가 나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보다. 네, 어머님. 진달래가 활짝 폈어요. 제가 한 송이 꺾어 머리에 꽂아드릴까요? 우리 어머님 꽃분이 되시게요. 호호.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행복한 시간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나날이 몇 해 이어지던 어느 겨울밤, 김노파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마당의 장독대가 얼어 터질 듯한 혹한 속에서 김노파의 생명 불꽃도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김노파는 며느리와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성씨가 내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손 좀 잡아다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봄 되면 저랑 같이 꽃구경 가셔야죠. 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호강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리고. 김노파는 흐릿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여한이 없다. 젊어서는 돈을 벌어 세상을 가졌고 늙어서는 비록 눈을 잃었으나 대신 효부를 얻지 않았느냐.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다 보고 가니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훤하다. 어머님, 흑흑, 제가 죄인입니다. 옛날에 제가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용서해주고 가세요. 용서라니, 다 내 자식인 것을. 아가, 내가 죽거든. 저 괴짝 속에 있는 돌덩이들은 다 꺼내서 원래 있던 강가에 돌려보내주거라. 이제 너는 그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 다 비우고 가볍게 살거라. 김노파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으아앙. 김노파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애도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며느리 최 씨는 상복을 입고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가짜 눈물이 아닌 뼈에 사무치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온 날, 최 씨는 시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빈방에는 주인 잃은 작의 괴짝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괴짝 앞에 앉아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무거운 걸 평생 어찌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최 씨는 괴짝 안에 가득 찬 강돌과 깨진 기와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돌 하나를 꺼낼 때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를 꺼낼 때마다 사랑합니다를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퍼내어 괴짝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돌을 꺼내고 바닥에 깔린 집나기를 걷어내자 텅 빈 나무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걸레를 가져와 괴짝 안을 깨끗이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걸레질하던 손끝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이 왜 이리 덜컹거리지? 그것은 그냥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괴짝 밑바닥에 이중으로 된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 씨가 바닥 판자 틈새에 손톱을 넣고 힘껏 들어 올리자 빠지직 소리와 함께 얇은 나무판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비밀 공간이 열리는 순간 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좁은 틈새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금으로 만든 10돈짜리 두꺼비 한 쌍과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겉봉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에게. 어머님. 최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김노파가 눈이 완전히 멀기 전 혹시 모를 먼 훗날을 위해 미리 써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 유언대로 괴짝의 돌을 모두 비워냈다는 뜻이겠구나. 만약 내가 여전히 욕심에 눈이 멀었다면 돌이 든 괴짝을 통째로 내다버렸을 테니 이 바닥을 보지 못했을 게다. 하나하나 돌을 꺼내며 참회하고 텅 빈 괴짝을 닦아내려는 그 고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 비밀을 찾았을 것이다. 이 금두꺼비는 내가 너 시집올 때 주려고 샀던 것이란다. 내가 잠시 길을 잃어 엇나갔지만 나는 믿었다. 내 며느리의 본바탕은 착한 아이라는 것을. 과거에 욕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라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효부에게 이 선물을 준다. 이걸 미천 삼아 성식이와 오순도순 잘 살거라. 나는 그거면 된다. 으흐흑. 어머님, 어머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는데. 으앙. 최 씨는 금두꺼비를 가슴에 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것은 황금이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시어머니의 바다 같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괴짝은 비었지만 그 안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시어머니의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노파와 며느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 괴짝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